안녕하세요. 정기채입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실 내용은 개인회생입니다. 지금부터 개인회생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이해한 것들을 실무에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이고요. 도산 또는 파산인데요. 이 도산하고 또 파산의 의미를 살펴보면 정리해 놓은 걸 보면 도산은 재산을 잃고 모두 망함, 파산은 또 이것도 뭐 변제할 수 없게 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자로 보면 도자는 도산할 때 도자는 넘어질 도자예요. 그래서 뭐 재산이 뭐 넘어진다는 의미, 또 파산할 때 이 파자는 흩어질 파예요. 그래서 재산이 산일되는 흩어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두 개의 개념은 비슷하게 그래서 2003년도에 이렇게 개인회생 절차가 포함된 이제 통합도산법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정확한 법 명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법을 2003년도에 이제 상정하기에 이르러요. 국회에 상정하기에 이르러요. 자, 그러면 이 국회에 2003년도에 상정된 법안이 빠르게 이제 심의가 되고 국회를 통과하고 해야 되는데 어때요? 국회에 상정됐다고 해서 이게 통과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국회의원들의 이제 당리 당략 뭐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이런 것들이 참 늦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안은 심각해요. 지금 많은 분들이 구제를 신용불량으로 빠지고 자 사건 번호 부여되는 걸 보면 기업회생은 합의부 사건이라서 회합이라는 사건 번호가 부여가 돼요. 그리고 보면 같은 회합이지만 간자가 붙은 게 있습니다. 간자는 간이회생의 약자인데요. 30억이 안 되는 분들 있죠. 30억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회사나 개인은 간이회생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회합은 법인, 회단은 단독 사건이라고 해서 일반 개인을 뜻합니다. 개인이지만 간자가 붙었다는 얘기는 이 개인 채무가 30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되는 분들은 간이회생, 넘기는 개인이나 법인은 그냥 회합 사건인 기업회생, 회단 사건은 일반회생 사건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는 거죠. 또 이제 하합이라는 번호가 붙는데 이거는 법인 파산입니다. 합의부 사건이라 그래요. 하합. 또 개인회생의 약자인 개인회생, 요거는 개인회생의 약자죠. 또 개인 파산은요. 같은 하자인데 법인 파산은 합의부라서 하합이라고 했죠. 근데 개인은 단독이라서 하단이라고 붙고 이제 하나의 사건에 두 개의 사건 번호가 붙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하면 사건 번호가 같은 사건에 또 부여가 됩니다. 이거는 면책 사건 번호예요. 파산 선고 받을 때 하단, 면책 받을 때 하면으로 면책 번호. 그래서 사건 번호는 거의 동일하게 부여가 되는데요. 이제 하나의 사건에 두 개의 사건 번호가 붙어요. 파산, 면책에 대한 사건 번호입니다. 자, 기본 구조예요. 개인회생의 기본 구조인데 소득에서 순자를 붙여봤는데요. 일반적으로 받는 소득에 가끔세든지 사대보험료든지 이런 거 차감을 다 하고 남는 소득이라고 해서 순소득이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순소득. 그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요. 이 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공포해요. 어느 정도의 생계비를. 그래서 중위소득을 공포하는데 중위소득이라고 한다면 중산층 정도가 살 수 있는 소득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위소득을 공포하는데 그 중위소득에 개인회생 진행하는 분들은 다 쓰면 중산층 정도 쓰는 거니까 그렇게 쓰게 할 수는 없고요. 60%만 사용하게끔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생계비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 그 생계비에서 생계비를 빼죠. 소득에서 그 생계비를 단순하게 빼면 남는 소득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가용소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변제 가능 소득이에요. 변제 가능 소득이죠. 소득인데 이후에 제가 가용소득 얘기하면 소득에서 생계비 빼고 남는 소득이구나. 변제할 수 있는 소득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일일이 뭐 변제 가능 소득 이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요. 자, 그래서 그
가용소득을 36개월간 변제하면 돼요. 36개월, 3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는 거예요. 면책을. 그러면 어때요? 생계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계비를 인정해주면 생활이 가능하겠죠. 그래도 많은 생계비를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생계비를 인정해주니까 생활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라서 되게 채무자가 감당할 수 있는 우수한 제도로 보입니다. 자, 보면 이제 예를 한번 참고로 들어봐 드리면 채무가 빚이 9천만 원이에요. 이렇게. 근데 순소득이 220만 원이라고 하면 순소득, 4대 보험을 제외한 순소득입니다. 4대 보험하고 뭐 가근세니 이런 것들 다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받는 소득이 220이라고 예를 들면 자, 여기서 하면 소득이 220이에요. 220 빼기 1인 생계비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예를 들게요. 이제 매년 공포하기 때문에 생계비는 조금씩 매년 올라가요. 사실상 올라가거든요. 영어로 이번 항목이 월 변제 금액이거든요. 그 월 변제 금액의 합계 있죠. 그 금액의 합계, 그 합계 금액을 적다 보면 이게 왜 1원이 나오는지 아실 건데 중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원 미만 계산하다 보면 원 미만 올림 처리를 하게 되는 구조를 설명해 드릴 텐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합산시키면 이게 1원이 되기도 하고 2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금액은 일단 공란으로 놔둔다. 그리고 추후 변제계획안 예정액표 영어로 이 월 변제 금액의 합계 금액을 여기다가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공란. 자, 이 변제의 준비 및 절차 비용의 지급의 준비를 위하여 개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이제 날짜를 정해야 되는데요. 신청할 때 날짜를 이미 정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신청하는 날짜를 이제 예를 가상으로 잡아볼게요. 그 신청하는 날짜를요. 2019년 11월 25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1월 20, 이때 신청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변제는요. 우리 첫 변제는 2개월 내로 잡아야 되는데 60일 이후 90일 이내의 날짜를 잡아주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11월 25일부터 60일 이후 90일 내의 날짜를 한번 산정해 본다면 여기다가 자 12월 24일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하면 30일이 되겠죠. 또 2020년 1월 23일 하면 이렇게 하면 또 30일이 될 거예요. 또 2020년 2월 22일 이렇게 하면 30일이 될 텐데 언제냐? 요때 이렇게 변제할 수 있겠죠. 60일이 지난 이후 90일 내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신청할 때 가급적이면 가장 늦게 변제할 수 있는 시기를 잡아줍니다. 첫 변제를 가장 늦게 변제할 수 있게끔 잡아줘요. 그러면 보통 5단위로 끊어서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이 정도 선에서 잡아줄 텐데 자, 첨부 서류는 이제 신청서 뒤에는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지출, 진술서 등을 첨부할 건데요. 또 채권자 목록에 딸리는 서류들이 있을 거예요. 부채증명서 같은 거, 금융거래 확인서 등 이런 것들이 첨부가 될 거고요. 이제 이 기본 법원에다 제출하는 서류 뒤에 백데이터로 준비된 서류들을 첨부해 나가는 거죠. 그걸 묶어서 제출하는 거예요. 전자로 넣는다면 스캔해가지고 첨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첨부 서류들은. 자, 그러면 재산 목록도 마찬가지로 예금이라면 예금 잔액 확인할 수 있는 거, 보험이라면 보험, 환급금, 예상액 증명서가 첨부된다든지, 그쵸? 그리고 임대차로 살고 있다면 월세 계약서, 임대차 보증금 계약서 있죠? 임대차 계약서 하면 다 재산 목록을 작성해 나갈 거예요. 그럼 부속 서류들이 여기다 첨부되는 거예요. 각각 서류에 수입 지출에 관한 목록의 뒤에는 뭐 재직증명서, 그 다음에 급여 명세표 등등이